자, 그럼 조선의열단 100년의 역사인식 국내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식과 강연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계절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국내 학술대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세웅 공동추진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김원웅 공동추진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광 위원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주진오 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KBS 이사장이신 김상근 목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김희선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상옥 의사기념사업회 민승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이동일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매헌 윤봉길 월진회 이우재 고모님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학실천 시민행동 이요상 상임대표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청년연대 이상규 고모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율선 선생 유족이신 정선종 선생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극단 밀양의 장창걸 단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연합의 민성진 사무총장님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독립기념관 강세덕 감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이신 김홍민 단장님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천 남상목 의병장 기념사업회 남기형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사 김규식 박사 기념사업회 이기후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차정 의사 조카이신 박의영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재혁 의사 유족이신 김경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홍호 독립유공자 유족회 수석 부회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리석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이자 장남이신 차영조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초청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김삼웅 공동대표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이만열 명예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문화원 이정은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북대학교 김주현 교수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심산 김창숙 기념관 홍윤정 학예실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독립기념관 김형목 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일 여성독립운동연구소 신영숙 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장신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내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불러드려야 도리이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한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함세웅 공동위원장님의 개회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정성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선의열단 우리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다짐했던 내용 함께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그 학술 연구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민족을 위해서 몸바치셨던 그 삶의 귀중함 함께 확인하고 오늘 우리 각자의 변화 또 공동체의 변화 남북의 일치와 화해 평화 공존을 위해서 해야 할 책무를 함께 확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의열단 선조들의 고귀한 뜻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학술대회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원웅 공동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일단 안 오셨어요. 예, 오늘 참 소중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리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에 조선의 열단 정신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자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방 이후 지난 74년간 우리 사회의 온갖 불의, 부정, 그 한복판에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 적폐청산의 핵심은 저는 친일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대의식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결집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내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축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우리 조선의열단의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현재에서 재해석되고 재발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부분 현대사를 잘 배우지를 않습니다. 학기말이 다가오면 대충 공부하는 분위기가 흐려지고 또 우리의 역사를 항상 우리는 매국의 역사, 망국의 역사로만 인식됐기 때문에 빛나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친일 세력들의 자신들의 행각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대조되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숨겨놓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주리호에서 항복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시게마스 마모루 일본 외무대신이 1932년 4월 29일 홍보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던진 그 폭탄에 시라카와 관동군 대장이 죽고 그 옆에 서 있다가 일본군 총용사로 오른쪽 다리가 날아가서 의족을 끼고 미주리호에 와서 항복 서명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야 스스로 공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강연을 하면서 우리의 독립이 그냥 미국 소련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바로 윤봉길 의사의 목숨과 바꾼 이 다리가 이 시게바스 마모루 일본국 외무대신의 오른쪽 다리다. 그 다리를 의족을 끼고 와서 미주리호에서 항복 선언을 한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피 맺힌 투쟁의 역사가 이 시게마스 의족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수많은 의열단을 비롯한 한인 애국단 수많은 선배들의 투쟁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계열도 항일 투쟁을 했습니다. 북한은 보천보 투쟁을 혁명 순례진을 만들어서 전 학생들에게 답사를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고 보천보 악단까지 만들어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투쟁을 홍보하고 있음에 반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장구한 투쟁 역사를 해왔던 수많은 애국 선전들, 그중에 엄혹한 1920년대 29년까지 10여 년 동안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의열단 투쟁에 정말 이 열사들의 행적을 제대로 가르치고 자랑스럽게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봉, 윤세조를 비롯한 13인의 이 의열단 단원 동지들이
단 한 명의 배신자도 없이 조국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의로운 열정으로 적의 간담회 핵심이었던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 살아있는 현인 시나마는 덴노 하이카라는 거기에 폭탄을 던진 이런 의로운 행동은 정말 중국의 수억의 민중들이 40만이 살해된 남경 대학살을 겪고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의 조선의 청년들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열단 투쟁을 재해석함으로써 우리 아들, 딸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투쟁의 역사를 공부하고 배움으로써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누구한테 외세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국가가 아니라 정말 자주적인 나라로 자주적 힘으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남북 화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암세웅 신부님, 김원홍 회장님 또 많은 우리 분들 이렇게 소중한 의열단 투쟁 역사를 재해석하고 우리 또 김상훈 선생님이 쓰신 책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것들을 다시 널리 알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국회에서 우리 의열단을 비롯한 우리 역사의 새로운 민족 독립 투쟁의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앞장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의원님의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조광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조광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선의열단 100년의 역사인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조선의열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을 알린 학술적 모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열단에 소속되어 해방된 한국 하늘에 찬란한 별이 되었던 또 되어야 했던 김원봉 열사를 비롯해서 김상옥 선생, 신채호 선생, 김창숙 선생, 박재혁 선생, 박차정 선생 등을 다시 모셔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조선의열단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고통 중에 있던 나라의 해방을 위해 무력 투쟁을 강력하게 주관을 했고 추진했습니다. 그 의열단의 역사는 민족 해방 투쟁의 큰 줄거리를 형성하고 있지만은 이들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 어디에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린 이들의 피와 땀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해방과 독립의 결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의열단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김원봉 선생을 비롯한 의열단 열사들의 업적을 기리며 그 역사적 위상을 밝히는 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남한 학계에서 의열단 연구가 불충분하게 진행되었던 까닭은 의열단의 대표 인물인 김원봉의 해방 이후 발자취와도 관계되는 듯합니다. 그에 관한 러시아의 자료를 보면 김원봉은 미 군정이 과거 일제 지배자들과 결탁하여 이를 추진하는 데 반대를 했고 이 때문에 미 군정에 체포되어 친일 경찰에게 신문을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에 김원봉은 동의를 하지 않고 월북을 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194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협상에 참여했다가 그곳에 남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그가 결행한 그 행동은 제2의 망명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땅으로 망명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망명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나온 표준국어사전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 몸을 옮기는 걸 망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조선 왕조 시대 때 쓰였던 망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국왕의 명령, 즉 봉건 왕조 국가의
법 집행을 거부하며 몸을 피하는 일을 망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망명이란 용어의 개념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박해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 시대에는 망명이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의미로만 해석되어 왔죠. 조선 왕조에서 망명행위 자체를 중대 범죄로 규정을 했고 망명 죄인은 국왕의 명을 어긴 대역죄에 가깝게 처벌을 하곤 했습니다. 한편 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통성은 반제국주의 운동, 반식민주의의 독립투쟁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해방전국 남한해에서는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거부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독립을 위해 투신했던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망명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남한 사회에서는 월북자이니 친공주의자이니와 같은 거친 용어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당시에 단행한 망명은 분명 당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해방 전국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망명을 조선 왕조적 사고방식에 젖어 망명 죄인의 틀에 가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김원봉 선생이 단행했던 망명은 현대적 의미의 망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도 해방 전국의 망명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봉건적 시대의 유산인 망명 죄인이 아닌 현대적 의미의 망명가로 재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전국의 망명객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들이 수행했던 해방 이전의 반제국주의 투쟁, 독립운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했던 나라가 지녀야 할 국가적 정통성의 중요한 부분을 되찾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정통성의 확립을 통해 오늘 우리는 나라의 골격을 올바로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는 의열단의 활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고 그 올바른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임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표자들은 의열단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인물들에 관한 본격적인 개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계속 축적된다면 우리는 의열단을 비롯한 의열 선조들이 남긴 행동을 새로운 맥락에서 번역을 해내고 그들의 행동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알맞게 재해석해서 행동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열단을 비롯한 독립운동 선열들에 대한 포상과 추념의 행동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역사를 올바르게 밝혀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정통성, 나라의 정통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통성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학술회의가 조선 의열단에 대한 재평가 및 김원봉 선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학술회의를 주관한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진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는 연구자 모든 분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주진호 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주진호 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근처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관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5일까지 저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거의 70만 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해주셨고, 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KBS와 함께 나의 독립 영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100분의 4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로 오늘 언급될 그 박차정 선생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청률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는 12%에 가까운, 거의 인기 드라마에 가까운 시청률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또 미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그런 특별전을 했었는데요. 아울러서 올해가 바로 또 조선의열단이 창립됐던 그런 해이기도 한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넓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머나먼 과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따가 언급하게 될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을 대학생 시절에 읽고 참 가슴 뜨거운 경험을 아마 안 한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글이 어떻게 보면 의열단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사실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 의열단이 성립되면서 조선혁명선언이 쓰여진 것이라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면서 신채호 선생의 그 글 안에는 그분이 학자로서 또는 활동가로서 갖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바로 의열단의 활동에서 느꼈던 그런 감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의 조선혁명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당시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도 의열투쟁을 하겠다고 했던 그 생각은 과연 어떤 데서 온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물관장으로서 또는 역사학자로서 함께 그러한 기억하고 또 기록해 드리는 일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님을 앞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오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 박근혜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서 막아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의열단과 김원봉 선생, 방금 말씀하신 그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현원의 정신으로 일제하에서 가장 치열하게 끝까지 투쟁을 하였고 가장 많은 이 공적을 세웠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김원봉 선생 같은 분은 월북자의 낙인이 찍혀서 서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친일파에 의해서 왜곡된 현대사를 방치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98년에 일본의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내놓고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큰 성과를 내고 돌아오셨을 때 한편으로는 크게 기뻐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다시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이 집권을 해가지고 일본 정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이번에 쌓았던 공든탑이 다 무너질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 우려가 지금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 집권했던 일본 정치인과 달리 지금은 대다수가 전후 세대, 이 제국주의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제국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뻔뻔하게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왜 역사를 왜곡하느냐,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라, 이런 말을 과연 당당하게 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또 반성해 보게 됩니다. 1965년에 우리가 당시 친일 정권인 박정희 정권이 이 역사 의식 없이 돈 몇 푼에 눈이 어두워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한일 협정을 맺어버렸는데, 이제 그것은 되돌이킬 수 없지만 북한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북일 간의 수교 협정이 벌어지면 그때는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남북 간에 다른 문제는 몰라도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확실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북한도 그동안 말로만 떠들어오던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 이런 말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 남측과 공조를 해서 일본인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민화협에서도 작년부터 일본에 강제 동원돼서 희생되신 군인, 군속, 노동자 이런 분들이 유고를 남북이 협력해서 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고국으로 모셔오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게 말로만 사과해라, 배상해라 떠들면서 정작 일본 땅에서 희생되신 그분들의 유고를 방치해 놓아서는 일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연초에 북측과 만나서 과거사를 함께 토론하는 심포지엄을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의 북미 회담 결렬로 지금 그 실행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꼭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민족 간의 공조를 하는 장을 만들어서 꼭 역사 바로잡기를 민족 화합으로 이루어내는 모습 기필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님과 은수미 성남시장님,
그리고 김정섭 공주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전을 보내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은수미 시장님, 김정섭 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국내 학술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뜻깊은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발표자 분들과 내빈 분들의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과 내빈들께서는 모두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잠시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과 내빈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소개를 받으셨던 연사분들과 내빈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에 임해주신 주요 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자리를 해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 착석을 다 하시면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잠시 후 이제 장례가 정리가 되면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선의열단 100년의 역사 인식 일부 행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무대가 세팅이 되는 대로 바로 2부 행사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기조 강연들을 쭉 진행을 할 텐데요. 조선의열단 100년의 역사 인식을 주제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신 김상웅 대표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기조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세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촬영에 임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행사를 위해서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바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촬영에 임해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잠시 후 바로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됐죠. 네, 그러면 2부 기조 강연 행사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의열단 100년의 역사인식을 주제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신 김상웅 대표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상웅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사몽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양심적인 분들이 이끌고 있는 조선의열단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그리고 정통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와 연합을 이끌고 있는 항일 독립선언 선양단체 연합회, 이런 데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이 행사에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일본은 경제 침략을 비롯해서 신군국주의와 심지어는 자신들의 1급 전법이었던 자신들의 행태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 독도 침략, 온갖 만행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때에 의열단이 과연 100년 전에 어떤 일을 했고 해방 후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이런 것을 알면서 이 시간을 맡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회의라는 존재는 현재 아베 정권을 이끌고 있는 바탕입니다. 일본 회의라는 극우 단체의 모태는 혈맹단입니다. 일본의 혈맹단. 우리 의열단이 생긴 후에 만들어진 혈맹단인데, 이 혈맹단이 오늘의 아베 정권의 핵심 바탕이죠. 일본에 혈맹당이 있었고 혈맹당의 본바탕이 오늘의 아베 정권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네들의 제2차 침략에 의열단 정신으로 맞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행사 학술회의도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의 어느 대목에서 경건함이 요구된다면은, 그리고 숙연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조선의열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치열하게,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독립운동 단체 그런 의열 활동을 하고도 크고 작은 의열 투쟁을 34차례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해방 후에 남쪽에서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기는커녕 보복을 당하는, 그리고 북한에서는 역시 숙청당하는 그런 비운의 단체, 그런 의열단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적어도 100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는 정부는 수구 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서운을 못하고 기념사업을 못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의열단 100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기념비 하나라도 또는 추모비 하나라도 세워서 100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이 훗날 100년이 지난 후에 당신들은 뭘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념비 하나라도 세웠다, 그때 상황이 여의치가 못했다, 그런 변명거리라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한말에 이르러서 일제가 침략으로 2000만 동포, 삼천리 강토, 4000년 역사가 외놈들의 손에 말발굽에 짓밟혀 있을 때, 바로 100년 전 3.1 혁명과 그 옥동자로 태어난 임시정부,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만주 길림에서 단원 13명에 의해서 의열단이 창립돼서, 이 의열단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후 34차례의
크고 작은 의열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 정통성, 민족의 무장 투쟁 역량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 독립운동사는 얼마나 건조했을 것인가. 그런 걸 상도할 때 의열단은 재평가되고 당연히 역사의 정면의 정사로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한 80면을 썼습니다마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발제 강연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차분히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독립운동사의 의열단이 미친 영향이 뭔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한 10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집의 13쪽 하단입니다. 독립운동사에 끼친 역할과 영향. 첫째는 외침 때이면은 어김없이 일어났던 의열, 의병, 승병, 민병의 전통을 이어받고 이를 실행한 우리 역사상의 정맥사상의 발현이다. 우리 의열단의 역할이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 일본에 대해 앞서 축사하신 분들이 단재 신채호 선생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 선언, 조선 독립선언, 조선 독립혁명선언 첫머리에 강도 일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최남선 씨가 쓴 3.1 기미독립선언서는 아조선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나오지만 의열단 선언은 강도 일본이 우리 국권을, 우리 정권을 침해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야말로 강도 일본이지요. 강도 일본에 대해 한민족의 정의감과 용기, 불퇴전의 투지를 보여줬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두 강대한 대륙국가를 제압한 일제가 한반도 식민지화를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두 강대한 대륙국가를 제패했던 일본이 조선반도 정도야 하고 식은죽 먹기로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일제의 강탈을 맥힌 단체, 조직,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많았습니다마는 의열단이 일제를 괴롭힌, 타격을 준 부분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셋째는 3.1 혁명 좌절 후에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한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분기시켜서 독립운동 진영에 참여한 애국 청년들이 많아졌다. 비록 3.1 혁명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좌절됐지만 그 영향, 그 사상을, 그 힘찬 맥박을 이어받은 청년들이, 중년들이 만주로, 미주로, 러시아로 망명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넷째는 의열단의 의거와 유사한 항일운동이 속속 일어났다. 예컨대 의열단원 박재혁이 1920년 9월 14일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를 처단한 후에 그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박재혁 의사는 일본 부산경찰서 서장실 안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졌지요. 이 의거 후에 국내에서는 일본 경찰 관서를 습격한 사건이 무려 91건에 이르렀습니다. 박재혁 의사의 의거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다섯째는 일제는 물론 여기에 기생한 조선인 관료, 지주, 경찰, 언론, 문인 등 토착 왜구들에게 요즘 친일 매국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를 토착 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사람, 명예교수도 아닌 사람이 불명예교수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저작에는 책을 보면은 이런 토착 왜구가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계, 재계,
법조계, 정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의열단 선양을 방해를 하고 김원봉 선생 서운을 엉뚱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여섯째는 조선 망국노라고 멸시하던 중국인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대목이, 가슴 아팠던 대목이 조선 망국노, 나라를 잃은 놈들이 뭐 때문에 남의 나라에 와서 활동하느냐. 그런데 조선 망국노라는 노는 노의 노자입니다. 매국노를 이완용을 포함한 매국노들에게도 노의 노자가 쓰이고 망국노, 나라를 잃은 백성들한테도 같은 노의 노자가 쓰입니다. 우리가 새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나라를 파는 놈이나 나라를 잃은 백성이나 노예는 같은 노예라는 뜻이죠. 이런 노예들에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 의열단들이 하는 투쟁을 보고 조선 백성, 조선 동포, 조선 한국인들을 달리 보게 됐다. 그런 측면이 중국의 사서에는 가끔 나옵니다. 7번째는 의열단의 항일투쟁이 알려지면서 다물단, 보합단, 한애국단, 광복단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비슷한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수십 개가 생겨나고 일제를 타도하는 데 앞장섰다. 8번째는 의열단의 주체 세력이 목표와 가치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서 조선의용대, 의열단이 1919년 11월 달에 창립돼서 1929년에 해체를 하면서 10년 동안 역할을 다한 후에 조선의용대를 만들고 의용군을 조직을 할 때 그 목표, 그 가치를 그대로 부여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조선의용군을 편성하여 무장전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대목도 우리가 새겨봐야 될 대목이죠.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고 김원봉 등이 이에 참여하면서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한 좌우통합정부를 이루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끌었던 임시정부는 우파 일색이었는데 김원봉 선생,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이 좌파 세력이 참여하면서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하게 통합정부, 한민족의 대표 중심 기관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9개는 독립운동 단체 일각에서 실현성이 전혀 없는 외교론과 실력양성론 등 공리공론에 빠져 있을 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임시정부가 초창기에는 외교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중심이 됐습니다마는 실현성이 거의 없는 외교론을 내걸거나 또 역시 실현성이 없는 실력 양성론을 펴들고 있을 때 의열단이 실력 양성보다는 실력 행사, 행동, 100만 대군보다는 하나의 투탄이 더 앞서야 된다. 그런 자세로 투쟁했던 의열단의 정신이 바로 내년이면 100주년입니다마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무장투쟁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 정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돌아온 광복군 출신 중에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한 분도 있었지만 일부는 반이승만 전선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의열단이 중국에서 한 10년 동안 활동하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방 후에 상대를 달리해서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감행을 하고 그럴 때에 의열단 베이징 지부장이었던 김시영과 의열단원 유시태는 부산에서 1952년 6.25 전쟁 행사장에서 이승만 독재자를 저격을 했죠. 바로 의열단은 그런 해방 후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김창숙, 심산 김창숙 선생이 줄기차게
독재자 이승만을 비판하고 했던 것도 바로 의열단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열단을 일제강점기 초창기 10년 동안으로 시한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해방 후까지도 이어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가장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많은 희생자를 냈고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고 그 단장한테는 가장 많은 현상금을 붙였던 의열단이 남한에서는 남한에서대로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대로 소외되고 숙청되고 핍박을 받았던가. 그런 이유는 북쪽 사정은 제가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남쪽은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그때 의열단을 적대시했던 세력들, 정치, 재계, 학계, 언론 이런 분자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도 보복을 당하는, 보상은커녕 보복을 당하는 우리 현대사의 왜곡된 구조, 이런 것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설당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독립운동가 대신에 친일파들이 기득권자를 차지하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짓밟았습니다. 이제라도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열단 베이징 지부장이었던 김시연 선생,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지요. 1922년 다량의 무기를 국내로 반입을 하다가 일경에 피체돼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후 13년 동안 외놈의 감옥살이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이승만을 저격해야 되겠다. 독재자 이승만을 저격하지 않고서는 남북 문제, 민족의 정기가 살려갈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이승만을 저격했다가 실패했죠. 권총에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총을 쏘았는데 오래된 권총이라 총알이 안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런 분은 13년 동안 옥고를 치른 김시연 선생 같은 분은 지금 국가유공자로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1급 독립운동가가 되어 있고 이런 모순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10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 우리는 엄숙하고도 순정한 마음으로 100주년을 보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어려우면은 시민 손으로 위령비라든가 추모비를 세워서 100년의 시점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제 발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 또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상홍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역사문화원 이정은 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소년 노동자에서 불멸의 독립운동가로라는 주제로 하시겠습니다. 이정은 원장님께서는 무대 위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정은입니다. 제한된 15분 안에 김상옥 의사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한 140장 정도의 사진인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빨리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의사를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소년 노동자에서 불멸의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그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김상옥 의사 평전을 낼 때 제가 집필을 해서 내면서 부제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최근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의열단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더 크게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상옥 의사는 실제로 암살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방 이후에 살아남은 암살단원입니다. 이분은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8살 때부터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일이 이렇게 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말총으로 채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채 만드는 사업이 엄청 그 노동 강도가 세면서도 이렇게 수입은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신문에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곳은 어이동 연동교회에 있는 그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점들이 다 그분하고 관련된 그런 지점들입니다. 이분이 동대문 교회를 다녔고 동대문 바로 앞에서 영덕 철물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경군에서 이렇게 동지들하고 접선을 했고 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련된 장소들입니다. 아버지는 구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구한국 시대 때에 그 정치 변동을 타고 아마 군대에서 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방황하시다가 그 생각한 것이 이제 그 채 만드는 그 사업을 간해공업으로 시작했고 8살 때에 그 김상옥 의사가 이제 그런 사업을 하긴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김점순 여사였는데 그 두 분 사이에서 3남 1녀의 가족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김상옥 의사였습니다. 이 김상옥 의사의 어머니는 상당히 여장부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몇 번 아들 때문에 붙잡혀 갔지만은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의연한 태도로 대응했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살 때부터 너무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대장간 힘든 일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간에서 함께 일하던 기지호 노인한테서 한문을 조금씩 배우고 교회를 나가면서 아마 뭔가를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아주 힘든 노동과 함께하는 그런 고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발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타이어 수리하듯이 이렇게 갈아 끼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이웃에 이혜수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동지로서의 숨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비밀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집 근처에 있었던 연동교회입니다. 이렇게 장옷을 쓰고 하는 1904년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 교회 내에 신군 야학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렇게 가난한 노동자들의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미국 선교사들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걸 갖다가 접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라나던 시대에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 같이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가마를 타고 가고 한쪽은 전차가 지나가는 이 변화되는 시대에 김상옥 의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호흡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동대문 앞의 길인데 이렇게 좁은 길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전차길이 놓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화, 발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 바로 옆에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최초의 여성 병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동대문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김상호 의사가 이 동대문 교회를 나가게 되고 부인 정진주 여사하고 결혼식도 동대문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한때 헐버트 선교사도 이렇게 담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동대문 교회는 당시에 아주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원 수가 1,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교회였고 그 밑에 지교회도 여러 개가 있고 학교도 있고 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대문 교회에 신군야학이라고 하는 야학을 설립해서 이렇게 본인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당시까지는 아직도 민속놀이인 석전이라는 것이 서울 시내에 벌어졌는데 김상호 의사는 그 대장간에서 노동으로 단련됐고 또 그 구한국 군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탁월한 체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석전에 아주 유명한 그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바로 연동 교회 근처에 장로교 본부가 있었고 그래서 아주 쉽게 외국인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래서 아마 미국 유학을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YMCA 영어반에 야간 영어반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청년 부장을 맡게 됩니다. 이때 이 김상호 의사를 지도했던 사람이 이필주 목사였는데 이분도 그 김상호 의사의 아버지와 같이 구한국 군인이었고 이때 YMCA의 체육 담당 교사로서 김상호 의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YMCA의 이제 이런 졸업식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YMCA를 다니고 이제 한때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선교의 열정이 아주 이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근처에서 기독교 서점을 운영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서점을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1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접고 뭐를 했는가 하면 권서인으로서 지방에 쪽 복음서를 갖다 이렇게 보급하고 그러면서 서울에서 약을 떼 가지고 지방에 다니면서 약을 파는 이런 일을 겸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서인으로서도 역할을 했고 그리고 매약 행상을 하면서 수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매약 행상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지방에 다니면서 경북 지방에서 대한광복회에 창립을 하게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되게 되고 그래서 한훈이라고 하는 동지도 이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때 매약 행상을 해서 모은 그 자본금을 가지고 동대문 바로 앞에 영덕 철물점이라는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는 요 위치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호 의사에 대한 그 철물점 한 이런 것들이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매일 신보에 기사가 하나가 딱 나옵니다. 이걸 일제 경찰이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철물점을 하면서 일본 상품 배척 운동과 그런 경제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철물점이 잘 돼가지고 그런데 이 시기에 동대문 앞에 그 도로를 자꾸 확장을 해서 처음에 있던 그 건물이 이렇게 도로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앞에서는 신설동까지 해서 최초의 2층집인 것 같습니다. 2층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모서리가 닳은 이것이 지금 독립기념관에 있는데요. 철물점을 실제로 운영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동지들하고의 관계가 쭉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상호 의사는 3.1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영업을 오전까지만 하고 직원들을 김상호 의사가 직공을 한 50명 정도를 거느리는 사업가로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공들을 오전 업무만 하고는 다 이렇게 파고다 공원으로 가도록 하고 본인도 3.1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다니다가 그 한 여학생이 일본 경찰에 쫓기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구출할 생각을 못했는데 김상호 의사가 그 일본 순사를 발길로 차서 거꾸로 들이고 소녀를 구하고 이 일본들을 노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 지금 독립기념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청년 YMCA를 통해서 청년 학생들을 많이 접촉해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혁신단이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도 3.1운동을 계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지하신문 혁신공부라는 신문을 발간하는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취재하고 그걸 등사하고 보급하는 조직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사기를 가지고 이제 이런 혁신 공보를 이렇게 비밀리에 새벽에 등사를 해서 시내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 일제에 탐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붙잡혀서 19년 8월 달에 한 40일 동안 감금 당하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3.1운동기에 많은 지하신문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동지들이 다 하나씩 잡혀가게 되고 자금도 딸리게 되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우리 접자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접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센 것을 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지들하고 암살단이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혁신공보 같은 것을 발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일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조선 총독을 비롯한 일제의 중심을 타격을 하는 암살단을 조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때 임시정부나 만주 독립군 쪽에서 국내와 연결을 도모하고자 할 때 김서진 장군하고 임시정부하고 같이 연결이 되게 돼가지고 총기와 폭탄을 이렇게 입수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살단을 조직하게 되고, 근데 8월 달에 미 의원단이 방문하는 이 기회에 대대적인 총독을 이하를 다 쓸어버리자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세 대를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자금을 하고 이제 총기와 폭탄을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상인들도 이게 비밀리에 그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날 당일날 예비 검속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외국 인사들이 들어올 때 의심되는 사람들 감옥 경찰 유치장 집어넣었다가 행사 끝나면 내주는 이런 것에 걸려서 그때 김상호 의사는 탈출을 하고 총과 창안을 전달하러 왔던 한운이라는 사람 동지가 잡히게 되고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2층으로 달아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김상호 의사가 신출귀몰하게 이렇게 피신 은신을 하여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은신을 하다가 결국 한계가 돼서 그 독립 탈출 자금을 구해 가지고 중국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 동지 장규동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탈출하도록 도와가지고 임시정부 그 상해에 같이 있었는데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장례식 하라고 관을 사라고 이렇게 돈을 주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관을 사러 나가가지고 권총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웬 관을 사지 않고 그러냐 했더니 아니 죽은 사람은 그냥 거저게 이렇게 해서 장례식이면 되고 일제에 다시 그 보복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권총을 사왔다고 이렇게 하는 일화가 전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이때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김상호 의사는 임시정부에 얹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임시정부가 어렵고 독립운동은 이렇게 처져 이렇게 기운을 빠져 있고 여기서 자기가 희생해서 하나의 큰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최후의
그 단판 성부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폭탄과 이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국내로 잡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암살단 그 단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조직을 하고 해서 그 1월 12일 날 김상우 의사 하면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만 이야기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큰 사업의 하나의 예비적인 시험적인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종로경찰서 투탄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종로경찰서 자리가 지금 YMCA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하고는 그 삼판동이라고 하는 지금 후암동에 있는 여동생 집에 이렇게 숨어서 이제 결정적인 그 총독을 척살할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동생하고 남녀 이 매부도 이렇게 암살단의 단원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게 매부입니다. 그런데 감시를 받고 추적을 받아서 이 은신처가 탄로가 났고 그래서 1월 17일 날 21명의 그 민환이 형사들이 이 집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이 잡으려고 할 때 김상호 의사가 그 유도 사단의 다무라라는 형사 부장을 처단하고 예, 그 남산으로 뛰쳐 달아나서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장사라고 하는 무학로 근처에 있는 절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저 스님의 가사와 이런 것들을 얻고 그리고 집신을 얻어서 거꾸로 신어서 눈이 왔는데 거꾸로 신어서 이렇게 수유리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내로 들어와서 이 해수라는 동지의 집에 숨어서 은신하고 있는데 동지가 붙잡혀서 이 은신처가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 날 이 집이 약 1000명의 군경에 의해서 사중 포위가 되는 속에서 혼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쌍권총을 들고 이렇게 혼자 대적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탄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올 때 나는 절대로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오셔서 마지막 이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항복을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 달 보름 동안 보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3월 15일 되었어야 보도 통제를 해제할 때 동아일보에서는 전면 호해를 양면에 걸쳐서 전면 호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부인과 이렇게 자녀들입니다. 그 아들 하나는 동아일보 기자를 했는데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분에 대한 추모 사업들을 이렇게 했고. 지금 그 마로니에 공원에 동상이 있고 영화가 있고 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것은 김상우 의사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김상우 의사는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희생 정신, 비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분은 한 번도 특권적인 위치에서 있었던 적이 없었던 분이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보통 사람들의 안창호, 김구, 윤봉길 이 분들이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이었다. 우리 독립운동가를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다 보통 사람의 아들, 딸들이었고 그분들이 이 나라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김주현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주현 교수님께서는 무대 위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이직 중인 김주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할 내용은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서와
이 의열단 선서를 쓴 어떤 이 신채호라는 주제로 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 PPT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주된 내용은 발표 요지에 들어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 의열단 선서를 누가 썼느냐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소설가였던 이 박태원이 그 약산과 의열단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원봉 선생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 또 이 신문 자료를 갖고 썼기 때문에 비교적 사실에 충실한 어떤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1919년 11월 10일 뭐 여러분들께서 이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11월 9일 돼 있는데 뭐 9일이나 10일이나 그건 별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 11월 9일 날 이제 모여 가지고 이 의열단을 결성하자. 이게 난상 토론이 됐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결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해 가지고 저는 이제 이 11월 10일 날 의열단이 결성됐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왜 의열단 선서를 단재 신채호 선생한테 맡겼는가? 요 어떻게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 유자명 선생 글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상의로 와서 조선 의열단 선언 이를 기초해 달라라고 했다라고 해서 마치 이제 당신이 부탁한 것처럼 돼 있고 또 이 약산과 의열단에는 이 단재 신채호 김원봉이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났을 때 바로 이분이다, 이분한테 맡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 중간 부분이 사실은 조금 생략돼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단장은 김원봉 선생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유자명 선생은 거기서 참모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조금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21년 4월에 유자명이 이제 그 북경으로 어떻게 보면 이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21년 4월에 이 김원봉은 이승만 성토문 이 단재 선생이 기초한 그 선언문에 어떻게 보면 서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는 그 김원봉은 단재 선생을 정확히 아마 뭐 자세히는 알지 못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일단 이 21년 4월에 서로의 어떤 교류 흔적이 보이고요. 22년 천진에서 이제 유자명이 이 단장 그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겨울에 아마 그 유자명 선생이 이제 그 뭐 김원봉 선생도 어떻게 보면 의열단 선서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럼 누가 좋겠냐라고 했는데 아마 이 유자명 선생이 좀 더 그 단재 선생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단재 선생을 청을 해가지고 그래 가서 1차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유자명과 어떻게 보면 단재 선생이 같이 김원봉한테 가서 김원봉이 단장이었으니까 의열단 선서를 어떻게 보면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단재인가? 단재의 어떤 또 이 의열단에 이르는 어떤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단재 선생은 1917년 이 광복회 통고문, 이 광복회가 어떻게 보면 의열단보다 앞서는 말하자면 뭐 독립 단체 또 어떻게 보면 뭐 이 독립 실천 단체인데요. 그 통고문을 작성했는데 나라는 회복되어야 하고 적은 토멸되어야 하고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당연히 일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19년 10월 28일 이 신대한이라는 신문을 이제 이 단재 선생이 그 창간을 하면서 창간사를 어떻게 썼냐면은 태평양은 육지가 될지라도 우리가 일본을 잊지 말자. 3천만의 해군을 태백산까지 쌓을지라도 일본과 싸울자. 이 혈전투쟁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제1 독립을 못하거든 차라리 죽으리라는 결심을 혁곡케 하며 두 번째로 적에 대한 파괴의 반면이 꼭 독립 건설의 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심과 달리 신대한 쪽에서는
이 적에 대한 혈전 투쟁을 통한 어떤 독립운동 방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1월 천고 창간사에서 인민들의 기운이 날로 성장하여 암살과 폭동에 장한 것가 거듭 나타나 끊이지 않고 밖으로는 세계의 운명을 일신하여 유약한 나라와 족속의 자립운동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으리라. 이것 역시 천고라는 잡지를 통해서 단재는 혈전투쟁을 제시를 했습니다. 1921년 4월 아까 이 김원봉이 어떻게 보면 서명했다라는 그 성토문에서는 10년 혈전을 계속하여 검으로나 총으로나 아니면 적수공건이라도 혈전함이 이 한민족의 정신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이 단재의 이 혈전을 통한 어떤 독립운동 방략, 이게 말하자면 그 의열단의 정신과 부합되었기 때문에 단재 선생한테 의열단 선언문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의열단 선언서, 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발표문도 5장으로 일단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일본의 어떤 강점, 그 다음에 현재,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맨 첫 장에는 일본의 어떤 강점으로 인한 강도 정치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이 강도 일본은 해가지고 일본 자체 일본 일제를 강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국권을 빼앗은 이후에 각종 이권을 침탈하고 세금을 걷어가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 심지어 이 주리, 가세, 당금질, 채찍질, 전기질, 바늘로 손톱 및 발톱 밑을 쑤시는, 수족을 달아매는, 콧구멍에 물 붓는, 생식기에 심지를 박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요. 이거는 일본이 우리의 어떤 독립지사를 가두고 갖은 고문과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거민을 도륙한다, 촌락을 소화한다, 재산을 약탈한다, 부녀를 오욕한다, 목을 끊는다, 산채로 묻는다. 이거는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우리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가한 그 만행들을 바로 이 선언서 첫 부분에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혁명의 정당성과 또 불가피성을 이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해 임시정부, 현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어떤 방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이 외교론과 준비론, 그리고 국내에서는 3.1운동 이후에 내정 독립, 그 다음에 자치, 참정권을 획득하자라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조리 비판하고 났습니다. 이 단재는 그 외교, 준비 등의 미목을 버리고 민중 직접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라고 어떻게 보면 이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이 노선은 꾸만을 1916년에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외교에 의뢰하여 국민의 사상을 유약해 하고 또 유약해 하는 어떤 그 이 외교론자, 그리고 교육이나 실업 같은 것으로서 차차 백성을 깨우자 해가지고 점점 더운 피를 차게 하여 산넋을 씻게 하는 이런 준비론자들을 망국노로 이 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이승만 등의 외교론자나 교육 산업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안창호 등의 준비론을 동시에 비판하고 민중 집적 혁명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 그 그림은 그 밀정, 어떻게 보면 조선 의열단이 행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 밀정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결국 파괴를 통한 어떤 그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드러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아갈 바가 뭔가라는 것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 4장 5장에서 암살, 파괴, 폭동 등을 통해 가지고 조선 총독 또는 각 관공리, 일본 천황, 각 관공리, 정탐로, 매국적, 적의 일체 시설물 이걸 4가지 이걸 모두 제거하고 그다음 5가지 파괴 대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제는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 것이니라 이미 신대한 창간사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며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족 통치, 일본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특권 계급, 약탈 제도, 사회적 불평균, 노예적 문화 사상 이 5가지를 타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건설하자라고 했냐면은 고유적 조선의 자유적 조선 민중의 그다음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파괴를 통한 건설을 외친 것인데요. 그는 마지막에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삭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하고 이 선서를 결말 맺었습니다. 자유 그리고 민주 그리고 평등의 이상적 조선 건설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뭐 평등하면은 자꾸 이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으로만 바라보는데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 평등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의열단 선언서의 어떤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대한독립선언서가 1919년 3월에 나왔는데요. 이 조소왕이 기초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6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니라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혈전을 통한 어떻게 보면 독립투쟁을 무장 독립투쟁을 외친 것인데요. 근데 이게 오늘 내가 KTX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게 그 날짜에는 이 단기로 해가지고 오늘날에 환산하면은 1919년 2월로 적혀 있는데 그 2월이 음력 2월입니다. 그러니까 양력 3월이 되는데 이게 기미독립선언서보다 앞서다라고 해서 무호독립선언서라는 어떤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가당치도 않는 일이고요. 이거는 1919년 3월 기미독립선언서가 나온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혁명선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제가 동방무정부주의 선언을 1928년에 씁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대다수 민중에 부인하며 파괴한 날이 곧 저들이 그 존재를 잃는 날이며 여기에서는 저들이라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고 제국주의 전체로 어떻게 보면 또 동아시아를 속박하는 제국주의로 이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저들의 존재를 잃는 날이 곧 우리 민중이 열망하는 자유평등의 생존을 얻어서 무상계급의 진정한 해방을 이룬 날이다. 곧 개선의 날이니 우리 민중의 생존할 길이 오직 이 혁명에 있다. 결국은 식민지 무산 민중들이 혁명을 통해서 제국주의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평등의 자유의 어떤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28년 4월에 동방무정부주의 연맹 선언을 작성하는데 국내 국외의 개별적 산발적 활동에 머물던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적 연대 활동으로 확장해서 식민지 무산 민중의 해방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단제는 제국주의 세력을 부인하고 파괴한 날이 대다수 민중의 해방을 이룬 날이고 또한 민중 생존을 이루는 날이라고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열단 선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이 김 사무총님께서도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의열단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열단 선언서, 조선혁명선언은 독립운동의 한 면을 장식한 무력투쟁의 정신적 지주이자 핵심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유자명은 단제 선언서가 애국주의의 격정이 대양처럼 흘러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단제 일대기를 쓴 이 임중민 선생은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찾는 희망의 복음으로 채워진 장엄한
민족운동의 헌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평가했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은 강고한 무력혁명의 선언이며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민중이 그 중심에 서는 민중 직접혁명 선언입니다. 그래서 민중적 역사 주체의 인식과 함께 무력을 통한 일본 제국의 구축, 이상적 조선 건설이라는 단죄의 주의와 사상이 잘 녹아든 이 선언서가 되었고요. 단죄의 선언서로 말미암아서 이 의열단은 이론과 그 실천을 겸비한 혁명단체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이제 단죄가 조선혁명선언에서 밝힌 그리고 의열단이 이룩하고자 했던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등의 이상적 조선을 건설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관 홍윤정 학예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홍윤정 학예실장님께서는 무대 위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넘기실 때 이거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앞으로 가는 거고 여기 뒤로 가는 거. 아니면 그냥 마우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홍윤정입니다. 저는 심산 김창숙 기념관에서 학예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념관은 반포동에 있습니다. 심 선생님이 고향이 경북 성주여서 성주에 73년에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기념관이 지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 3월 29일에 반포동에 심산 기념관이 새로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학예 연구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념관은 전체가 2,155평입니다만 전시실은 1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념관에서 이제 전시 기능은 조금 작고 그 기념관이 아마 보훈처나 또 서초구청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기념관의 효용성에 더 관심을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 선생님이 성균관대 설립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교육 사상을 기념관에 투영을 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도록 강의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실은 조금 작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립운동사가 전공이고 심 선생님과 관련한 학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시실이 참 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전시실이 그런 그 전시실 기념관을 지어놓고 기념관이 보통 생가가 있는 이제 다가 보니까 보통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념관의 활용성에 좀 중점을 두더라도 기념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시 기능은 조금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념관이 이제 박물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시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아키스트 기능까지 아카이브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서관까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기념관들도 독립운동가 기념관들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을 때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 사업이라고 주제를 받을 때는 의열단과 심산 김창숙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이 온 거에 보니까 김창숙 이렇게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산 선생님에 대해서 기념관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심산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간을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의열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지금 그래서 이번 발표는 의열단과 심산 선생님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작은 단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심산 선생님은 이시고요. 심산 선생님은 뭐 아시다시피 유학자이고 독립운동가이고 교육자이고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만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얼마 안 되시는
민주화 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1879년에서 1962년까지 사시면서 우리 나이로 84세까지 사셨는데요. 그분의 생이 길다 보니까 이분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관련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시실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간이 작아서 전시실을 제가 3기로 구별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하고 4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심 선생님이 1910년 합병이 되었을 때 그 굉장한 좌절의 시기를 보내면서 학문에 전념해서 학문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 시기를 보내시면서 1919년 파리장서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좀 좁아서 제가 19년으로 딱 잘라서 그 앞쪽을 준비 기간으로 보고요. 물론 그 애국 개몽 운동 같은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그렇게 하고 있고 독립운동, 통일민주화 운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중에서 두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독립운동기 중이고요. 심 선생님의 주요 활동들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독립기지 개척 운동과 심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파리장서 운동과 독립기지 개척 운동입니다. 파리장서 운동은 이제 파리 강화위에 파리장서가 제출이 되었고, 독립기지 개척 운동은 몽골 지방의 독립기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그 유림들 내지는 그 2차 유림단이고 이렇게 관점이 모아지면서 그 자금 모금 과정, 또 유림단 탄압 이렇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금을 모금하는 데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계획 자체는 몽골 지방의 새로운 독립기지를 개척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노백린 장군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무장 독립 투쟁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심 선생님을 칼든 선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계획 자체는 독립기지 개척 운동이 보통은 둔전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둔전제는 동양에 있어서 중의 군사 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독립기지 개척은 그 기존에 있던 한인 사회들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한인 사회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서 몽골 지역에 한인들을 이주시켜서 그 한인들을 이제 그쪽에서 살 수 있도록 목축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해서 그 지역에서 기반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반에 그렇게 한인 사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한인들을 군대로 편성을 합니다. 군대로 편성을 하고 그 군대로 편성한 것들 사관을 양성할 수 있는 사관학교를 세우게 되거든요. 심 선생님 독립기지 개척 운동도 그러한 그 일련의 전형적인 둔전제 형태의 독립기지 개척 운동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내에 와서 자금을 모금하고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자금한 모금이 처음에 목표했던 20만 원이 미치지 못하면서 그것을 이제 나석주에게 뒤에서 의열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의거가 그 의열단과 관계되는 것은 나석주 의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빼먹었는데요. 다물단에 김다라 처단이 있는데 그 부분 정도가 심 선생님이 조선 의열단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독립운동기에 이제 이러한 운동들을 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파로 그려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 선생님이 이렇게 파리장서 운동을 할 때 추진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활동을 하셔서 이 지역들에 선생님이 동지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시를 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의열단과 관련된 부분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 초기 도착하셨을 때의 모습이고요. 중국에서 활동하실 때 사진이거든요. 김원봉과 이제 심 선생님이 언제 만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참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심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973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심산 만초, 벼공 만초라고 해서 심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집을 만드는데 이제 후손이 만들거나 후배들이 만든 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김항 선생님께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심 선생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다 편찬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당시에 윤봉석 선생님,
윤병석 선생님께서 실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있었던 원 사료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학계 어른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끝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산 6호에서 이제 심산 선생님이 김원봉을 언급하는 부분이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 1927년 2월에 치질로 상해 공제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을 때 김원봉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언제였냐면 1945년 11월 달에 임시정부가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을 때 그 다음 날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심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상경하셔서 여관에 계셨는데요. 그 인사동 여관에 계셨는데 거기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그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이 왔는데 김원봉이 국무부장 김원봉도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심산 6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의미가 또 있는 것이 뭐냐면 김구 선생님께서 당시에 심 선생님의 아드님이 3분이 있으세요. 3분이 있으신데 첫째 아드님이 27년에 일본에 잡혀갔다가 매 받고 돌아와서 장독으로 돌아가십니다. 순국하셔서 독립유공자시고요. 둘째 아드님은 1943년경에 심 선생님께서 이제 진주에서 동맹휴학 내지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43년에 심 선생님이 중경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45년도에 상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장사를 지내고 유고를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기사들에서 2번 김원봉이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다른 그 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 선생님의 의열단의 고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딱 한 군데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심 선생님 잡혀가셨을 때 이제 재판을 받을 때의 기사인데요. 1928년 10월 20일 동아일보에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의열단 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는 의열단과 관련된 일본의 사찰 기사에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열단과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활동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심 선생님의 의열단과의 관계들을 찾고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김원봉과 또 다른 이제 문서에서 보면 1949년 4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비판하면서 심 선생님 또 신채호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박은선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비판을 하면서 그 1921년 4월 29일에 김창숙, 김원봉 등 54인의 이승만 성토문을 발표할 때 같이 이름을 나란히 올리는 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실제로는 의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심 선생님이 하신 활동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한 것이 나석주 이거입니다. 그래서 나석주 이거는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기지 개척 운동의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모자라서 나석주에게 의열 활동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북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국내에서 심 선생님께서 마음을 모금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당시에 이게 심산유고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독립군자금이 어떻게 모금이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과정들이 되고요. 심 선생님께서 국내에서 다시 중국으로 망명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의열단원의 결사대에게 직접 전해주어서 외정의 친일 각 기관과 파괴하고 친일의 여러 부대들을 박멸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석주 의거 자체를 이미 국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의열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규가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 활동을 모금을 하시면서 주로 이제 국내 유림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림들이 당시 대부분들이 지방의 중소 지주들이었다는 점을 착안을 한다면 동양석희 주식회사나
그 조선식산은행의 농촌 수탈 내지는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석주에 대한 사실 나석주 의사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신재용 선생님이 한 번 쓰신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나석주 열전이 나오고 나서 그걸 정리한 김성민 선생님이 1월달에 나석주에 대해서 그 국민대의 한국학연구에서 나오는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김성민 선생님의 입장은 그 동양철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면 의열 활동의 대상이 경제수탈기구라는 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정치기구이거나 정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경제수탈기구라는 점인데 나석주가 그 고향 재령에서 그 궁궐지를 소작을 받아 하고 있다가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마 대상 자체도 나석주가 그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논문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자료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석주 이거가 갖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석주 이거가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번에 전시실을 파리장서 운동 100주년이 하면서 전시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료들을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석주 이거가 1926년 12월 28일 날 있고 난 이후에 1월 13일 날 호외로 처음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엠버거가 걸려 있었다라고 신문 호외고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 엠버거가 걸려 있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압수된 그 책들 이런 문건에 보면 나석주 이거를 다루는 소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내용 같은 거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석주 이게 관례했던 그러니까 그 김삼심 선생님이 군자금을 모금하게 다녔을 때 파리장서 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서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내 상황이 독립운동에 대한 열기가 그 정도로 이제 사회가 조선 식민지가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했던 특히 젊은 청년들 중에는 신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신간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서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윤정 학예실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사장 입구의 로비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안내 데스크에 아직 방명록을 작성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28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걷기 대회와 오는 10월 22일 이곳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잠시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다과도 즐겨주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10분 안에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